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경제와 산업 전반에 활기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클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두 번째 시간. 산업통상자원부 전신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고 한미협회장을 맡고 있는 최준경 전 장관 모시고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경제협력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최준경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장관님 지금 한미협회장을 맡고 계시던데 혹시 한미협회 잠깐만 짧게 좀 먼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 민간 차원에서 이제 한미 동맹을 이제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단체고요. 1963년에 설립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미 우호 단체입니다. 네. 뭐 한미동맹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안보를 피로써 지키기로 약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관계가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한다. 다시. 그러니까 한미동맹 재건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한미 관계 어느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뭐 완전히 붕괴 와해됐다는 시각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그 라카메라 한미연합 사령관의 전임인 그 로버트 에이브람스 대장이 퇴임 후에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그 상당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훈련을 게을리한다는 거고요. 훈련을 게을리한다. 게을리한다. 네. 두 번째는 지금 그 북한군에 대응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는 한미 그 합동 군사 작전 계획. 이거를 이제 중국군의 동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그에 대한 불만.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작권 그 환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시작전권. 전시작전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한국군이 역량이 지금 부족한데 자꾸 전환을 얘기한다 그래서 불만을 쏟아냈거든요. 또 그게 이제 한여를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쿼드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쿼드. 쿼드. 그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사자 군사 동맹 아니겠습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까지. 호주, 인도. 그래서 지금 이제 전에 그 태평양 사령부를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거기에 이제 근거하는 건데 그 쿼드 외무장관 회담이 2020년 10월 26일에 10월 16일에 열렸습니다. 그때 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당시 외무장관이셨던 그 강경화 장관께서 코멘트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쿼드는 좋은 개념이 아니다. 좋은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 국제 외교 관례상 그 동맹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는 어렵거든요. 뭐 쿼드라는 개념은 한번 연구해 볼 대상이라든지 뭐 외교적 언어를 써도 됐을 텐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좋은 개념이야. 그건 나쁜 개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그래서 그런 예를 보면은 그 역시 그 지금 한미 동맹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원해야 될 수준에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한미 동맹 재건을 강조했기 때문에 재건해야 될 만할 정도로 지금 한미 관계가 참 많이 망가져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결국 한미 관계의 핵심은 우선 정치적으로 보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 한미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럼 북한과의 대북 정책 면에서는 그러면 어떤 정책을 했길래 한미 간에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금이 가고 관계가 엉망이 됐을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북핵과 관련해서 그 협상하는 이제 과정에서의 어떤 그 중간자로 나섰을 때 결국은 이제 그 최종 그 회담이 그 깨졌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 엇박자가 계속 났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쪽에서는 종전선언 문구까지 다 합의됐다고 그러고 미국은 그 합의된 바 없다고 그러고 뭐 굉장히 엇박자가 많이 났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군사 합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GP도 철수하고 또 문산하고 서울로 들어오는 그 접근 로상에 있는 탱크 방벽도 제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결코 미군이 그 동의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어를 위한 시설을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격을 위한 어떤 그 시설이라고 그러면은 뭐 고려하겠지만 방어를 위한 시설을 갖다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마 불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안미 경중, 뭐 안보는 미국과 협력을 하고 경중, 경제는 중국과 협력을 한다. 이런 전략이 어떤 우리 한국의 핵심적인 외교 전략이라든지 어떤 묘수처럼 얘기가 되곤 했는데 안미 경중, 이게 괜찮은 외교 전략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 초인류 강국 사이에서 좋은 것만 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 국제 역학관계상 불가능한 거죠. 역사를 봐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주제 파악이 덜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건 정말 하책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그 첨단 산업을 보면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간다는 건 안보하고 경제가 같이 갑니다. 안경 동행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AI,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에 인식 기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생체 인식 기술, 안면 인식 기술. 결국은 그게 전쟁 기술이거든요. 로봇이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적을 인식해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AI에 의한 통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게 근데 그게 또 첨단 산업이라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골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첨단 산업하고 안보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계획. 그렇죠. 미국이 뭐 가장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그 사실 배경이 뭐 크게 설명은 안 되고 있지만 최근에 그 중국이 그 반도체 공장,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그 굴기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죠.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미국이 생각할 때는 이 반도체야말로 그 정밀 유도 무기의 핵심 부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그 아주 완성형 일관된 체계를 미국 영토 안에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뭐 대만의 그 또 반도체 회사, 또 SK 하이닉스에 미국의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중국을 그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첨단 산업에서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간다고. 같이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첨단 산업을 미국이 볼 때 미국 위주로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 위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은 제외하는 거. 사실 잘 보시면요. 지금 현재 그 반도체 공급망을 보시면 미국이 설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하고 네덜란드 회사가 생산 장비를 공급해주고. 중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그렇죠. 그러면 대만하고 한국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7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때 70년대 기준으로 보면 자, 일본, 한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대만. 미국의 맹방이고 우방. 우방이고 또 미국의 그 영향력 안에 있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들로 이미 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한다고 그러고 개방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고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중국이 글로벌 그 공급망에 끼어 들어와서 큰 축을 차지한 거네요. 저는 아마 그때부터 미국이 예의주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선을 넘어가니까 이제 차단에 나서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도의 그런 반도체 공급망, 결국 경제와 안보가 이제 따라가는 게 하나라고 한다는데 우리로서는 또 중국이 중요한 시장이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우리 공장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그런 중요한 첨단 산업에서 우리의 어떤 운신의 폭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지 않도록 하면 좋은데 그거는 뭐 저희 영역을 벗어난 얘기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산업적으로도 국제분업 차원에서 볼 때 협력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하고는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그래서 설득을 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양자택일을 강요하신다면 우리로서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자꾸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네.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과 그 한국 사이의 그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문화 인식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좋은 또 공유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대화하고 중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한미의 어떤 확고한 동맹이 결국은 그런 설득하는데 더 힘이 될 거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애매한 중립이라는 것은 파멸을 부른다고 500년 전에 이미 마키아벨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매한 중립은 파멸을 부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속을 확실히 해야죠.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하고의 동맹이라는 건 뭐 이미 70년 전에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지금의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또 미중 간의 균형을 견지한다. 그거는 안보와 경제가 하나가 되는 상황에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제 안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자꾸 이 산업하고 안보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게 지금 제가 예도 들었습니다만 전투 로봇의 경우 예를 들면 뭐 첨단 산업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안경 동행이다. 안경 동행. 같이 간다. 저는 그렇게 바꿔야 된다 인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보와 경제는 함께 간다. 네. 안보 미국, 경제 중국은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얘기다로 결론이 될 것 같네요. 한미 관계, 통상 문제 뭐 좀 더 논의를 해보고요. 문재인 정부, 지금의 정부 5년에 이제 우리 장관님은 이제 뭐 MB 정부 시절이죠. 지식경제부 장관 하셨을 그렇습니다. 때 장관도 하셨고 또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지내셨는데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참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 정책 기조에서 보면 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정책을 했다는 겁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 어떤 거를 예를 들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데요. 예. 그 제가 찾아보면은 가장 유사하게 나오는 얘기가 그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얘기한 웨이지 레드 그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 주도 성장. 임금 주도 성장.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조금 그 발전이 덜 된 나라에서 이제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소위 그 임금 착취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줘서 소비를 유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견인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선진국 경제에 들어오는 데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그 오래전에 소위 그 자본가가 노동 계급을 착취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그런 데서 지금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경제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도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죠. 그런데 세금을 매겼습니다. 세금을 매겼는데 그 경제학 공부하실 때 그 재정학에서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공급자에게 세금을 매기면 가격 상승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된다. 자, 그럼 이제 서울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강남까지 갈 것도 예. 없고. 서울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됐죠. 예. 근데 거기다 세금을 매겼지 않습니까? 양도세 내라, 뭐 그다음에 또 보유세 내라 하니까 그 세금이 가격 상승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된 것이 전가됐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이론을 무시한 정책을 자꾸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 경제학 이론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쪽으로 들어가면은 예. 이 원전에서 탈원전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탈원전 뭐 말도 네, 많고. 근데 이 없어요. 우리나라 예. 원전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네. 여기에 많은 미래 먹거리가 있고 미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탈원전 정책으로 완전히 지금 거의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거의 빈사 상태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그 재생에너지 부분도 예, 재생에너지. 너무 구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과욕이다, 재생에너지 목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예. 대규모 장치 산업들이 우리 수출을 주도하고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탄소를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산업 구조가. 거기서 탄소 발생을 의욕적으로 낮춘다 그러면 사실 우리 핵심 경쟁 산업들의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네. 쪽으로 갔다. 그런 부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탄소 그 제로 뭐 이런 것들은 그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너무 의욕적이고 너무 과감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게 경제 기본 원리를 조금 무시한 정책들이다. 그렇다면 경제 원론으로 이제 돌아와야 될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 정책 방향의 근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당선인이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에 충실한다는 얘기는 결국 경제학 기본 원리에 충실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 정책 또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위주로 갈 것이고 또 성장도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공급 사이드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네. 또는 인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성장의 그 원천을 찾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어떤 성장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랄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4차 산업 시대로 도래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는 이제 역량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노력을 이제 국내적으로 해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4차 산업 시대에 이 소위 국제 분업 체계가 바뀌는 게 있거든요. 국제 분업 체계가 네, 어떻게 그건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별로 예. 그게 이제 재편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기술을 담당하고 누가 제조하느냐 뭐 이런 분업 체계가 있는데 한 나라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새로이 형성되는 신국제 분업 질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 한국이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이냐. 예. 그 의미 있는 위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예. 수출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의 구조를 경제 갖고 있고 구조가 자원도 수출 없고 하기 위주로. 때문에 예. 인구는 많고 자원 없고 국토 협소하고 농업 생산력도 낮기 때문에 예. 결국 밖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소위 4차 산업 시대에 그 국제 분업 협력 체제가 바뀌는 데 있어서 예. 한국이 어떤 위상을 차지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그러한 것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건 대기업들이거든요. 기존의 자본 축적도 있고 또 인력도 축적도 있고 예. 또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도 있죠. 세계적인 어떤 비즈니스망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대기업 관련 규제를 보면 예. 대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손발을 묶는 공정거래법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기업들만 한 규제. 네. 다른 나라는 공정거래법을 보면 경쟁 제한 행위만 규제하게 돼 있습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만 규제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게 돼 있거든요. 경제력 집중. 개념이 어떤 목표가 좀 다르네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다. 우리가 공정거래법을 도입한 시기가 아시다시피 1980년대 초입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 개방이 안 됐을 때예요. 폐쇄 경제입니다. 폐쇄 경제 체제에서는 어떤 대기업의 덩치가 커지면 예. 그 자체가 경쟁력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예. 경쟁을 제한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커지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개방이 됐지 않습니까? 예. LG가 삼성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뭐 경쟁 뭐 일부 합니다만. 거대한 그 애플과 중국의 싸우는 거죠. 네. 네. 가전제품 네. 또 뭐 애플, 뭐 네. 후아웨이 이런 데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우리 대기업이 받고 있다고. 그럼 이 새로운 국제협력, 국제분업협력 체제에 들어가는 이 선봉을 역할을 할 대기업들이 야. 그거 하려면 또 돈 들고 투자해야 되는데 예. 그 건건이 다 우리 그 경제력 집중 규제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네.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거래법에서 네. 경쟁 제한 규제, 네. 그건 당연히 그 원래 그 공정거래법의 그 본령이니까 그거는 남겨두고 경쟁 제한 조항은 남겨두고 네, 경쟁 제한 억제 예. 규제 이거는 남겨두고 남겨두되 경제력 집중 규제는 과감히 전량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거래가 생긴 게 80년대 초에 목표로 했던 경제력 집중 억제는 이미 시대가 낡은 유물이 됐다. 네, 글로벌 경쟁사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전량 폐기해야 전량 된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 반절을 잘라내야 됩니다. 예. 이거 획기적인 적인데 사실은 공정위가 뭔가 기업에 대한 이 힘도 세서 기업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어서.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예. 대기업들이 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관료들을 예. 갖다 채용해야 되고 예. 그 로펌에 그 퇴직관료들이 가 있고 많이 가죠. 그건 아니죠. 그렇군요. 공정위의 역할 정말 획기적인 개편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비슷한 주장이겠습니다만 새 정부가 늘 출범할 때마다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합니다. 이번 지금 경제단체들도 다 그렇습니다. 규제를 완화해달라 그러는데 이 규제 완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장관님도 직접 해보셨는데. 저도 뭐 관료로서 뭐 참 뭐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고 뭐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하는 관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 규제를 하는 관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 사람이 많이 개입하면 예. 다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규제의 복잡성과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전에 예. 뭐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 완화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규제 완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어요. 네.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 권한을 예. 지방 정부에 옮겼습니다. 아, 지방 정부에 중앙 정부는 또는 규제를 줄였다. 산하기관으로. 산하기관으로. 그러면서 이제 소위 그 원격 통제를 통제를 리모트 컨트롤 하려고 한 거죠. 예.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 정부에 있을 때는 예. 담당 주사, 음. 담당 사무관, 예. 담당 과장 지나가면 끝입니다. 음. 그게 20개가 넘는 그 예. 광역자치단체 아. 3명씩만 해도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렇죠. 60명이 넘죠. 산하기관에 가면은 그 조직을 그거 하나 가지고 예. 더 많은 사람이 관여합니다. 저희가 그 특정 산하기관에 하나 그 규제를 내렸더니 예. 3명이 하던 걸 한 50명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예. 그걸 왜 거기다 줬냐고. 아하. 더 힘들다. 그러니까 3명만 설득하면 됐던 게 50명을 설득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규제를 완화하고 싶으면 그 해당 관료조직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리고 예. 그러면 그 거기 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하냐. 어떻게 철밥통 공무원들인데 그거는 배치 전환을 하는 겁니다. 배치 전환. 다른 쪽으로? 좀 더 예를 들어 지금 4차 산업에 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예. 해야 되면은 그쪽에다 과감하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전환시켜서. 근데 지금 그거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그 기능을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규제에서 조성으로. 규제에서 조성으로. 네. 그리고 네. 규제를 했던 조직은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린다. 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혹시 뭐 작은 정부와 좀 맥이 닿아 있는 주장이신가요? 아니면 그거는 별개? 아니, 작은 정부 얘기하는 거 작은 아니죠. 정부 왜냐하면 얘기는 규제 행정을 조성 행정으로 바꾸라는 거죠. 규제를 맡고 있는 공무원을 줄이고 네. 그 공무원들이 다른 일, 민간을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 도와주는 일을 좀 그렇죠. 하도록. 예. 가서 도와주는 행정으로. 그러니까 질서를 잡는 행정도 물론 필요한데 그거는 필요 최소한으로 남기고 네. 도와주는 행정 쪽으로 인력 재배치를 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들이 하는 그 규제에 대한 관념과 일하는 걸 좀 획기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네요. 이 규제를 없애려면 뭐 중앙정부에 그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만으로는 임시응변이니까 더 그건 어려워집니다. 더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 더 어려워집니다. 예. 잠깐 문재인 정부 탈원전 뭐 비판을 좀 하셨는데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원전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공약을 또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이게 또 합리적인 정책 방향인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신한울 3, 4호기. 예, 여기부터 공사 재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 해외로 나가 있는 그 원전 전문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분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로 나간 인력을 예. 좀 우리가 다시 예. 데려와야 된다. 예. 고급 인력들을. 예. 만약에 국내 임금하고 해외 임금이 차이가 있다면 정부가 보존을 해줘서라도 그분들을 다시 오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죠. 즉각 이제 예. 그 도와드려야 되는데 못지않게 우리 원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아주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도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저리융자라든지 뭐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예. 해서 긴급 수혈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원전 생태계를 빨리 복원시키려면 인력을 빨리빨리 이제 공급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원자력 공학과에 정부 차원의 그 장학금을 그 대량으로 주고 그 원자력 공학과의 그 커리큘럼 자체를 예. 그 학습 과정 자체를 그 원전 산업하고 그 연결시키는 그 산업 협동 체제를 그 정립을 해서 대학의 산업협동으로. 한 고학년 정도만 되면 현장에 가서 일을 도울 수 있는 예. 뭐 그런 체제로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 관련 중소업체들 뭐 납품길이 끊기니까 지금 뭐 거의 버티기 어려운 이미 뭐 많이 지금 많이 기업들이 쓰러지고 도산을 뭐 이미 그렇죠. 했습니다만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시네요. 자, 뭐 청와대에도 장관님께서 계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뭐 수석 비서관 제도를 다 폐지하려고 했다가 좀 줄이는 정도, 인력을 줄이는 정도로 지금 방향을 조금 바꿔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떤 강한 청와대의 어떤 문제가 그렇게 좀 많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요. 예. 이제 그 수석 자신의 어떤 그 뭐 성품이랄까요? 캐릭터라고 하는 성품이나 그 일하는 스타일. 그다음에 대통령 본인이 어떤 소통 체계를 갖고 있냐에 따라 그건 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저는 그 수석 숫자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이 너무 그 세세한 거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좀 수석에서 좀 배제하고요. 세세한 데 관여하면 안 된다. 너무 성품이 강하신 분, 자기 주장이 강하신 자기 주장. 분도 배제하고. 그러고 이제 대통령 본인이 예. 그 소통 체계를 장관하고 주로 하면 됩니다. 소통을. 예. 네. 자꾸 수석을 통해서 그 소통을 하려고 그러니까 수석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수석 힘이 세진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담당 장관하고 예. 중요한 사안은 직접 얘기를 하고 예. 장관의 의견을 들으면은요 수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수석이 뭐 있더라도. 경제수석 해봤지만 예. 사실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예. 거기서 강한 품성을 발휘하면 진짜 복잡해집니다. 그 10개가 넘는 그 뭐 한국은행부터 시작해서 10개가 넘는 부처를 관장하면서 예. 거기서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래 보십시오. 예.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수석 비서관들의 어떤 그 성품 일하는 스타일을 감안하셔서 뽑으시고 본인께서도 주로 중요한 정책들은 예. 장관하고 직접 소통하고 수석은 옆에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로 제안을 한다 그러면 수석 숫자가 너무 많은 건 물론 안 좋죠. 네. 안 좋지만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적정 수준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일하는 방식, 대통령이 장관과 직접 소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것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 실장이 있고 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착실장이라는 애매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필요 없습니다. 정책실장 지금 절대로 이 자리는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호승 실장이죠, 지금은? 아니, 그 자리 필요 없는 자리. 필요 없는 자리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순기능을 한다기보다는
자리 자체도 애매해지고 뭐하고. 수석들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거든요. 수석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왜냐하면 정책실장 경우에는 캐릭터가 강하면 예. 또 수석하고 대통령 간의 의사소통도 잘 안 되게 될 수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정책은 그냥 장관한테 맡겨야지 예.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있음으로써 정책실장이 장관을 통제하려는 또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실장은 없애고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선에서 멈추고 그리고 대통령이 장관하고 직접 소통하면은 청와대의 어떤 전횡이나 이런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 그다지 효용 가치가 없는 것 같다. 이것도 또 청와대를 짤 때 좀 윤석열 당선인이 좀 염두에 뒀으면 하겠네요. 네, 주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준경 한미협회장과 우리 통상 문제, 청와대 개편 문제를 들어봤습니다. 협회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